저는 최근 스몰 웨딩을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분만 모신 가운데 아주 조촐하게 한 결혼식이죠. 번잡한 시내 쪽 결혼식장보다 한강 변두리 쪽에 주차는 걱정도 없고 결혼식장의 그 복잡함과 사람 없는 조용한 결혼식을 했습니다. 남편과 결혼 전에 연애할 때 들린 바다가 경치가 좋아서 들렸던 레스토랑이었어요. 심플하게 주변과 어울리는 아름다움이 인상적이었던 곳이었습니다. 저희처럼 젊은 연인들이 데이트하기 딱 좋은 그런 곳이라서 단골들이 많이 찾는 곳인 것 같았어요. 형식과 틀에 박힌 결혼식이 싫었던 저는 남편과 결혼식을 이곳에서 하는 게 어떨까 하고 넌지시 물었는데 의외로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길로 바로 사장님한테 곧바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식사비 포함해서 거기서 간단히 식을 올릴 수 있는 식장으로 세팅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행했었던 스몰 웨딩과 야외 결혼식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마음에 들더군요. 서비스로 전문 사회도 봐주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결혼식 때는 직장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아주 친한 친구들만 초대할 예정이었고 지방에 사시는 가까운 친척들은 한 곳에 만나서 소형 버스로 이동하면 되는 거라 큰 불편함은 없을 듯 싶었습니다. 저의 친정 쪽은 아버지가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친구분들은 몇 분밖에 없었고 가까운 친척분들만 오실 예정이었죠. 반면에 남편 친구들과 직장 사람들은 따로 부르지 않아도 많이 올 것 같았는데 예비 신랑이었던 남편은 결혼식만큼은 제 뜻대로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스몰 웨딩이라고 해서 결코 저렴한 결혼식은 아니었어요.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듯한 결혼식장에서의 결혼이 아닐 뿐 좀 더 낭만적인 것이었죠. 화이트 로즈와 핑크 로즈가 섞인 장미꽃이 생화로 장식되었기 때문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스몰 웨딩이었습니다. 그 흔한 웨딩드레스도 대여받지 않고 친구가 직접 선물로 제작해준 심플한 웨딩드레스를 입었어요. 그리고 떡칠하듯이 굉장히 뜨는 신부 화장이 싫어서 미용실에서 헤어스타일만 로코코풍으로 고데기로 말고 화장은 친구들이 직접 해줬어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었어요. 식이 시작되기 전에 친구들이랑 사진 찍으면서 친척분들에게 인사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치서 눈에 띄게 흰 원피스를 입고 있는 아가씨가 눈에 띄었어요. 예비 시누이였는데 얼마나 잔뜩 멋을 부리고 있는지 엄청 예쁘더라고요. 샵에 가서 30만 원짜리 화장도 받고 예쁜 옷도 대여받았다고 하더군요. 헤어스타일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머리 곳곳에 다이아몬드빛 헤어핀을 박아놓고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귀걸이를 찰랑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누가 보면 신부인 줄 알겠네 싶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는지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정작 신부인 저는 목걸이나 귀걸이나 팔찌 등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예비 시누이는 주렁주렁 화려하게 잘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시누이는 저보다 2살 아래인데 스스로가 참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성격이에요. 과하게 행동한다거나 눈에 띄는 옷차림 등으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얼굴도 여자인 제가 봐도 참 여성스럽고 예쁘고 키도 여자 평균 키보다 큰 편이고 날씬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인지 시누이는 비교적 자신 있는 외모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듯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오늘 자기 오빠 결혼식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 전부터 얼굴 마사지며 전신 마사지며 무엇을 입고 결혼식에 참석할지, 어떤 화장을 할지, 어떤 구두를 신을지 등등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동안 제가 봐왔던 시누이는 항상 그랬거든요. 아마도 신부보다도 더 돋보여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독차지하고 싶었을 겁니다. 어서 오라고 반갑게 맞이하는 저를 힐끗 보더니 생각보다 너무 수수한 제 모습에 싱겁다는 듯한 표정이더군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어이없었어요. 오늘은 신부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네. 라고 하면서요. 신부보다도 자신이 더 주목받고 있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옆에서 신랑이던 남편이 헛소리하지 말고 저기 가서 얌전히 앉아있으라고 했는데 요리조리 제 드레스를 아래 위로 한번 훑어보고는 지나가더군요. 친구들이 그런 시누이를 보고는 시누이가 옆에 있어서 말은 하지 못하고 눈짓으로 뭐 저런 애가 있냐고 했어요. 시누이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은 자기가 신부보다 예쁘기 때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나치게 자기애가 강한 편이었죠.
물론 예뻐서 쳐다보는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아무리 신랑 측 가족이라 하더라도 하객 복장이 아닌 흡사 신부 복장으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나서 그게 이상해서 쳐다보는 것을 시누이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딱 봐도 흰 드레스 원피스에 화려한 목걸이, 치렁치렁한 귀걸이까지 조금 과한 복장이었죠. 식이 끝나고 가족 사진 찍을 때도 또 다시 자기가 주인공이라며 신부인 제 앞을 가로막고 중앙에 떡하니 서서는 다들 신부를 가리고 있다고 하니까 우스갯소리로 오늘은 누가 봐도 내가 주인공처럼 보이는데 중앙에 서야죠. 안 그래요? 하면서 자기가 중앙에 서고 신부인 저를 살짝 밀더군요. 어차피 사진 찍는 사람이 신랑 신부를 중심으로 찍는 건데 시누이 때문에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는데도 알아채지 못하더라고요. 저희 가족들이고 친척들이라서 이제 거침없이 오늘은 주인공은 나라면서 센터 자리를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형식적인 사진은 원치 않았기에 자연스럽게 찍어달라고만 했더니 제 결혼 사진은 사진마다 시누이가 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있더군요. 그날 피로연 때 친구들이 시누이가 좀 이상하다고 하면서 욕을 했어요. 약간 나사가 빠진 듯이 사람이 부족해 보이더라고들 했습니다. 시누이에게 잘해주면 옳았구나 하고 머리 꼭대기에 올라갈 것 같다면서 조심하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더군요. 아무튼 시누이가 주목받고 싶어 했는데 원하는 대로 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인스타에도 막 따끈따끈한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는데 정말 웃겼어요. 옷발로 식장을 점령하다 라는 제목으로 시누이 셀카 사진만 올라왔는데 신부인 저의 사진은 완전 꽂아 놓은 보릿자루 마냥 보여서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이왕이면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을 부모님도 볼 텐데 좀 그럴싸한 사진을 올려주면 안 되나 싶었어요. 마치 결혼식하는 신부보다 시누이 자신이 훨씬 이쁘고 아름다웠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듯 대비된 모습의 사진만 올렸더라고요. 그런 시누이가 얄밉긴 하지만 상처가 많아서 자격지심 때문에 겉포장이 과한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시누이는 결혼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한 거였는데 1년도 안 되어서 서로 헤어졌습니다. 혼인신고 전이라 지금은 처녀 행세를 하고 있어요. 시누이의 전 남편은 시누이보다 10살이나 많은 사람이어서 처음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남편도 반대를 했었다고 들었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시누이가 이래저래 속아서 결혼한 것 같기도 했고 아무래도 미심쩍었다고 하더군요. 아직 어린 나이니 좀 더 시간을 두고 결혼을 생각해보라고 했었는데 굳이 강행했다네요. 그 당시에 직장도 없었고 이곳저곳 알바를 하다가 결혼을 한 거라 취집이라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결혼작은 한 푼도 모으지 못하고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결혼한 시누이는 막상 남편 돈으로 생활비를 받았으니 특별히 할 일도 없이 집에서 무료하게 쇼핑을 했다더군요.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한 시어머니가 심하게 야단쳤는데 그때 시누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바람에 명품백과 화장품 그리고 비싼 주방 그릇들로 쇼핑을 왕창 해버렸답니다. 그 때문에 시누이 남편과 한바탕 크게 싸우게 되었고 시누이 남편은 시누이 카드를 정지를 시켰다네요. 그런 사실을 어찌 알고 시어머니가 남편도 없는 대낮에 쫓아왔답니다. 남편 신용카드로 정지 먹고 남편이 생활비도 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판국에 시어머니까지 와서 난리를 치고 있길래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시어머니를 때렸다네요. 당신 며느리이지 이제 당신 아들딸이 아니니까 잔소리 그만하라고 했답니다. 시누이 어머니가 완전 폭발하셨대요. 그때 상황은 안 봐도 비디오죠. 그래서 시누이 시어머니는 감히 시어머니한테 할 짓이냐며 그 자리에서 시누이 친정아버지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서 못된 딸 교육 다시 시켜서 보내라고 했다네요. 그런데 너무 어이없게도 친정아버지가 딸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었던 거죠. 시집간 딸이니 그쪽에서 알아서 가르쳐서 살든지 말든지 버리든지 알아서 해야죠. 다 키워서 보내놨더니 고장났다고 반품하는 건 받지 않습니다. 알아서들 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끊으셨답니다. 그러자 이번엔 시어머니가 경찰서에 신고했다네요. 시어머니는 어떠한 처벌보다도 이걸 기회로 해서 며느리 버르장머리를 고쳐볼까 하는 의도였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영악한 시누이는 시어머니 때린 적이 없다고 발뺌을 했다네요.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답니다.
그날 저녁에 경찰서에 달려온 친정엄마와 시누이의 남편이 합세해서 집안 싸움으로 더욱 시끄러워지니 일단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 엄마는 시누이 남편이 집에 모셔다 드리고 시누이와 시누이 남편은 집으로 돌아갔대요. 시누이와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온 시누이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사람이라면 해선 안 되는 일들이 있어. 어머니랑 오늘 이야기했는데 당장 헤어지자. 몸만 나가던지 아니면 이혼 소송 당해서 위자료 주고 가던지 결정해. 라고 했답니다. 사실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라서 합의 이혼이고 뭐고 없이 바로 헤어지면 남남이더라고요. 보수적이고 효자였던 시누이 남편은 절대 시누이와 살지 않겠다고 했고 더군다나 시누이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네요. 이 말을 들은 시누이 친정엄마가 기가 막히다면서 도통 사정을 하면서 사돈을 달래봤지만 소용없었답니다. 할 수 없이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소용없다고 시누이 남편은 곧바로 살던 집을 부동산에 내놓더니 자기 짐을 다 빼서 시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허망하게 헤어진 후 몇 달이 지났는데 어느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대요. 시누이와 헤어진 전 남편과 비슷한 사람을 봤다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답니다. 시누 전 남편이 확실하더래요. 그런데 옆에 만삭인 어떤 여자와 아기용품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모습이었답니다. 백화점에서 근무한다는 그 친구 말에 의하면 그 아기용품 매장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두 사람이 부부가 분명한 것 같다라고 하더랍니다. 그렇다면 만삭인 여자 뱃속에 있는 아기가 전 남편의 아기란 건지 시누이와 결혼 생활 중에 바람을 피웠다는 것인지 황당했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이 다니는 회사로 찾아가서 단도직입적으로 사진을 보여주면서 따져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이냐며 오히려 따져 묻고 있는 시누이한테 면박을 주었고 혼인신고하고 잘 살고 있는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백화점 쇼핑한 게 무슨 난리 날 일이라며 남의 회사까지 쫓아왔냐며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큰 소리로 쪽을 주더랍니다. 헤어지기 전 시누이 몰래 바람 피운 사실에 대해서 따지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정신없는 여자 취급만 당했다네요. 시누이는 전 남편에게 물었답니다. 결혼식을 올린 지 한참이 지나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더니 그 여자와는 바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그랬더니 전 남편이 그랬대요. 얼굴이 이쁘니까 좋은 남자 잡아서 잘 살아. 너랑 막상 결혼해보니까 네가 2% 부족한 여자라는 걸 바로 알겠더라. 나도 나이가 많은 데다가 마치 부족한 사람인데 와이프까지 2% 부족한 여자면 곤란하지 안 그래? 마치 결혼하자마자 헤어질 것을 각오했다는 듯한 말을 했답니다. 모욕적인 언사로 자존심이 엄청 상한 시누이가 야, 이 나쁜 놈아, 넌 천벌을 받을 거야. 하고 저주 한번 퍼붓고 달리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전 남편을 만나고 충격적인 말을 들은 시누이는 엄청 마음이 상했고 차라리 전 남편을 만나지 말 것을 후회했다네요. 차라리 모르고 지나쳤으면 좋았을 것을 알고 난 후에 남는 건 상처투성이었다네요. 시누이 오빠인 제 남편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그랬답니다. 시누이는 전 남편과 헤어진 것은 잘한 것이고 남 탓할 필요 없다고요. 앞으로 네 허물까지 감싸주는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되는 것이니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대로 시누이는 전 남편에게 받은 다친 마음의 상처 때문인지 좀 과한 언행을 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저는 결혼 전에 이미 남편에게서 시누이에 관해서 듣고 알았기 때문에 제 스몰 웨딩에서 그렇게 2% 부족한 행동을 하는 시누이를 오히려 짠하게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더 과한 행동만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시누이가 빨리 진정으로 시누이를 사랑하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랑으로 아픈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어차피 불완전하고 100% 완벽한 인간은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2% 부족하다느니 하는 말들은 정말 쓸데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조건부터 나열해보면 여자 28살, 강남 50평대 빌라 거주, 직업은 백수지만 엄마 따라 부동산 투자로 돈 벌고 있습니다. 판교에 11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노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아빠는 대기업 임원, 엄마는 부동산 투자. 키는 작고 외모는 많이 괜찮은 편입니다. 의술의 힘을 빌려 코는 살짝 높였습니다. 남자친구는 39살이고요. 전원주택 대지 200평 주택에 거주 중입니다. 동네 의원급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재산은 E클래스랑 남자 집이 종갓집이라 돈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 노후 완벽하고 아버지 교수님, 어머님 주부, 키 보통에 외모 보통이에요. 집은 오빠가 강남권의 30평대 아파트 16억가량 대출금 30% 끼고 해오기로 했습니다. 저는 혼수 인테리어 원하는 대로 그래서 냉장고 한 대와 김치 냉장고 한 대, 안마 의자 300짜리 한 개, 홈시어터와 게임방 시공, 세시 시공, 침대도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거, 부모님 사달라는 거 다 사고 잠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비싼 곳에서 주무셔야 한답니다. 스타일러, 에어컨에 TV도 제일 좋은 거 사달라고 하고 인테리어 견적 싸게 받았는데도 워낙 고급진 걸로 해달라고 해서 200 정도 받았고 그 외에 나머지 가구들 제가 채워 넣어야 합니다. 소파도 애들한가 뭔가 명품 사야 된다고 그것도 돈 3천 정도 했고 아무튼 해달라는 게 엄청 많아요. 몇 억 되는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 엄마는 친척들에게 입을 좋은 거 돌리고 삼촌까지는 한복도 돌리고 본인은 모피에 명품백 2개 사달라고 하세요. 욕심이 없었는데 네 엄마 보니까 욕심난다고 하면서요. 저희 엄마가 상견례 때 켈리 드셨거든요. 켈리 2개 사달래요. 하나는 블랙, 하나는 에토프로요. 남자친구 아빠는 다니는 테일러 숍이 있어서 거기 가서 옷 해달라고 하시고요. 예단으로는 1억 5천 달라고 하셨어요. 신랑 턱시도, 드레스, 식장비도 제가 다 내래요. 식장은 메이저급 호텔에서 하는 걸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의사랑 결혼하려면 집 한 채 정도 들고 와야 된다는데 이 정도면 너 싸게 먹힌 거다. 라고 남자친구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히 5억이 넘어가는 혼수 예단 카페 가면서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해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됩니다. 11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내년이면 남자친구는 40살인데 의사 남편이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 자꾸 고민이 되어서 글을 남겨요. 남자친구가 해온 집은 대출 빼면 약 10억인데 집값을 반반 보태고 결혼을 한다고 할까 아니면 이 결혼을 엎어야 할까.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요구하는 게 너무 많고 저도 이 결혼에 생각이 많아서 조언을 구합니다. 추가 글 씁니다. 어떻게 만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진료받던 병원 의사였어요. 사고 나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받고 있었거든요. 그때 거기 병원 펠로였어요. 예단 예물비 혼수가 5억 정도냐 하는 분이 있는데 5억이 훨씬 넘어요. 남자친구가 해오는 집은 16억이고요. 대출받아서 사는 겁니다. 대출은 아마도 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족 말해도 3천 정도는 깨지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서 엄마가 견적받아 주셨고 아빠 회사 쪽 물건 제일 좋은 가전들로만 사기로 한 거라서요. 할인을 최대로 해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홈시어터, 게임방 비용도 장난 아니었어요. 방음 시공하고 컴퓨터를 2대 맞추는데 각 200 이상씩 들고요. 영화 볼 때 써야 되니까 레이저빔도 2개 넣어달라고 했고 매트릭스만 2천이고 소파도 4천만 원짜리 했고 그 외 가족들도 고급스럽게 하고 싶다고 골드 프레임 대리석으로 해야 한다고 남자친구 엄마가 바람 놓고 남자친구도 그거 이쁘다고 하고 그냥 작은 테이블 하나에 몇십만 원씩 했어요. 그거 말고도 남자친구 시계 사줘야죠. 롤렉스는 또 싫대요. 불량팡 사달래요. 그것도 몇천만 원 합니다. 반지는 부세론에서 오빠가 맞추기로 했고 그거 위쪽으로 보석이나 시계 사는 거 전부 제 돈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 너무 많아서 다 못 썼는데 오빠 양복도 2벌 맞춰줘야 해요. 저희 아빠가 노로피아나 좋아하셔서 자주 입으시는데 제가 아는 남자 양복이 없어서 그걸 얘기했더니 우리 아빠 입는 거면 어지간히 좋은 거겠다고 해달라고 하고 톰 브라운 수준으로 유명한 거니까 맞춰달라고 했어요. 호텔 예식도 저희 집에서 다 대기로 하고요.
오빠 쪽 식대만 그쪽에서 내기로 했습니다. 1억 이상이 됩니다. 남자친구 엄마랑 친척들 한복은 전부 200에서 300 하는 숍에서 제일 좋은 걸로 맞춰달라고 하고 이불도 좋은 거 해달라고 했어요. 자기 체면 살아야 한다고요. 그냥 바라는 게 너무 많았고 저희 엄마 아빠 옷 입는 거 신발 하나까지 좋은 거 신으신다고 다 원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 엄마한테 줄 모피랑 가방 감안해도 4천 정도 같은데요. 엄마 말로는요, 그거랑 남자친구 아빠 차가 제 차보다 후진 거라서 엄마가 차도 하나 해드릴 생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 예비 시어머니는 의사 아들에 대한 부심이 너무 심해서 이번에 그동안 투자한 돈 한몫 다 벌어들이시려는 듯 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병원에 들어가는 돈을 저한테 많이 바라실 것 같습니다. 말끝마다 너는 학력이 딸린다. 의사 신랑 만나서 팔자 폈다. 라고 하시는데 저 지금도 럭셔리하게 제 할 일 잘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도 부모님 속상한 거 보기 싫고 그래서 그냥 결혼 안 한다고 얘기하려고요. 솔직히 저도 학벌 석사까지 했거든요. 음대에서. 그래서 교수과정 밟아도 되기는 하는데 열심히 일할 자신도 없고 아침에 일어날 자신도 없고 노는 게 좋고 강아지 보는 게 좋아서 강아지랑 맨날 놀고 여행 다니고 제 삶 괜찮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사람 만나야지 하고 접으려고 해요. 아직 20대인데 뭐에 미쳐서 결혼을 하려고 했을까. 아직 재미있게 클럽 가서 노는 게 더 좋은데 나도 의사란 직업에 홀렸었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저희 집 재력이 있다 보니까 빨대를 꽂으려고 하는 뭐 그런 게 너무너무 눈에 보여요. 남자친구가 집도 잘 사는 편인데 저희 집이 더 잘 사니까 은근히 질투를 하시고 비아냥거리세요. 결혼을 접어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다 보니 본가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아직 49제도 안 했거든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자꾸 시그널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뭔가 계속 결혼 얘기로 올가매서 백수라서 부모님 학벌이 별로라서 여자라는 이유로 제가 계속 기죽고 자존감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교수 아버지의 집안도 좀 살고 의사 아들이니까 돈이 더 많은 우리 집을 내리 깔려고 하더라고요. 역시 싸한 느낌은 틀림이 없네요. 현실 직시하게 냉정하게 더 잘났다고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떨어진 자존감 회복이 조금은 된 것 같아요.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더 좋은 사람 만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그럼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추가 후기입니다. 저 월 말에 11살 차이 남자친구랑 결혼 고민 중이라고 말했던 아가씨입니다. 저 파혼했어요. 할아버지 49제 지나고 바로 파혼했답니다. 엄마가 막 우셨어요. 아버지가 도와주신 거라고. 남자친구의 반응은 난리가 났고요. 저희 집은 반대로 경사가 났습니다. 남자친구한테 전화로 결혼 안 할래. 잘 살아? 이랬더니 저한테 빌길래 만나서 얘기하자 했거든요. 근데 지네 엄마도 옆에 끼고 왔네요. 가려고 그랬는데 둘이 너무 사정하길래 얘기 들었거든요. 그 와중에 빙수를 사줘서 짜증났어요. 사랑니 빼서 안 아물었거든요. 그리고 콩깍지가 벗겨지니까 늙은 너구리같이 생겼어요. 저는 박보검이 취향인데 그래서 순간 못생겼다고 입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제 취향도 아니고 징그러우니까 자꾸 자기야 자기 하지 말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얼굴 벌개지고 씩씩거리면서 그래서 참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처음에는 뭐가 문제냐, 혼수랑 예단이 문제냐, 안 그래도 된다, 결혼 깨지 마라 그러길래 단순히 그게 문제가 아니고 태도가 문제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까짓 거 우리 집도 그런 집 다 살 수 있고 6억이든 10억이든 혼수 해갈 능력 된다. 겨우 16억짜리 집 대출 빼면 10억짜리 사오면서 6억이 넘는 혼수 채워놓고 옷에 시계에 혼수 예단까지 아주 작정하고 받아먹으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는다. 이런 식으로 결혼하게 되면 나중에 정말 나더러 병원 차려내라고 하시면서 네가 뭘 한 게 있냐고 하지 않겠느냐. 학력 낮고 백수라고 깔보고 뭐라고 하는데 학력이 낮다고 하는 거랑 노는 백수여도 남자친구 연봉의 몇 배나 더 번다.
그깟 의사한다고 11살이나 어린 여자친구한테 악착같이 한몫 챙기려고 하는 거 꼴사나워서 봐줄 수가 없다. 나 28살밖에 안 됐는데 이 결혼 안 해도 아쉬울 거 없다고 그동안 당해온 서름 똑똑히 쏘아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은 이까지 결혼 안 해도 아쉬울 게 아냐, 뭐 이런 게 다 있냐 하면서 혼자 흥분하고 아줌마가 결혼 빙자로 사기친 거라고 남의 아들 혼사길 막은 거라고 난리를 피우더군요. 고소한다고 하길래 하라고 했습니다. 고소하면 사촌오빠가 변호사니까 무서울 거 없다고 바로 대응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거 하나하나 외웠다가 얘기하니까 저더러 맹랑하대요. 그런 거 다 따지고 드는 게 아니래요. 그러길래 먼저 따지고 든 건 그쪽이라고 했더니 의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데 개원하는데도 많이 들었고 앞으로의 비전이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현재도 남자친구보다 제가 더 돈 많이 벌고 앞으로도 저는 남자친구가 벌 돈보다 제가 받을 돈이 더 많아요 라고 해버렸습니다. 사실 저 의사 월급 얼마 하는지 모르는데 뻥 좀 쳤습니다. 네, 아빠 엄마 하는 것도 기분 나빴다고 얘기했고 다양하게 이것저것 다 따졌습니다. 거의 머리 안 거치고 나가는 수준이라 머리 거치면 말빨로는 질 것 같았거든요. 그냥 어른이다 뭐다 체면도 안 차리고 거르지 않고 저도 나오는 대로 막 던졌어요. 아줌마가 열받아서 시끄럽네, 천박하네, 쪽팔리네, 아주 약이 올라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방방 뛰더라고요. 이제 아들 나이 차서 떠리로 내놔도 주워가는 곳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아들 재테크 실패했다고 막 약 올렸거든요. 여태껏 살면서 제 생애에 그렇게 싹수 없었던 게 처음이어서 막 흥분되고 그랬어요. 전 남자친구 놈은 지 엄마한테 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맞을까봐 무서워서 일부러 CCTV 잘 보이는 쪽으로 다녔어요. 그래서 아줌마 말 좀 들어주고 받아치다가 재미없어져서 가는데 잡길래 라운지에 들어갔는데 아줌마가 일행이라고 막 쫓아오길래 저 아줌마 일행 아니라고 얘기해서 쫓아내버렸어요. 쫓겨나면서 또 깽판 피우길래 아줌마도 1억 쓰고 들어오세요. 이러고 보디빌딩 하는 친구 불러서 같이 갔습니다. 다행히 앞에서 기다리고 있진 않았고요. 엄마가 파혼한 거 너무 좋아하셔서 뿌듯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경제력 딸려도 좋으니까 그냥 마음 맞고 잘생기고 마음씨 좋은 남자하고 살라고 그러셔서 잘생긴 남자가 있어야지 연애를 하지 이랬더니 원하면 클럽 차려준다길래 아빠랑 저랑 빵 터졌어요. 하여튼 우리 엄마 짱입니다. 암튼 그렇게 끝나기는 했는데 당분간은 좀 무서워서 아빠랑 같이 다니고 친구들이랑 다니려고요. 다행히도 저희 빌라가 보안이 좀 많이 빡세서 많이 걱정되진 않아요. 결론은 제 연애가 또 끝났네요. 당분간은 코로나 풀리면 여행이나 다니려고 해요. 내일은 바다로 놀러 가기로 했어요. 이제 여름이니까 신나게 다녀야죠. 아무튼 사연 봐주셔서 감사하고 용기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스토리가 저에게 생겨서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나서 글로 적어봅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3년 됐습니다. 10일 우리 아들 돌잔치를 했는데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축의금 계산법에 지금 환장할 지경입니다. 결혼한 그 해에 시아버지가 오랫동안 투병하던 병으로 돌아가셨고 남편이 3남매 중 막내입니다. 첫째 형, 둘째 누나 모두 결혼했으나 경제적 사정은 여의치 않습니다. 그 흔한 상조 하나 들어놓은 것도 없고 형제들이 모두 회사 변변차나 회사에서 장례 도움 주는 거 없더군요. 처녀 때부터 제가 저희 부모님 돌아가실 때 쓰고자 드러났던 상조 11년 납입, 6년 납입하고 잔금 반 정도 남은 거 연락해 상 치렀습니다. 잔금이요? 당연히 제가 냈죠. 게다가 제 손님 정말 많이 왔습니다. 회사 동료며 친구, 가족, 친척들까지 모두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죠.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그때 저는 시아버님 돌아가셔서 슬픈 거 외엔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님이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다 싶었죠. 그렇게 1년 지나고 아이 임신했고 시어머님도 참 좋아해 주셨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서운한 일 한두 가지 아니었지만 각설하고 돌잔치 당일날 시어머니 한 분 오셨네요. 아주머님, 형님네 식구,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기가 찼습니다. 인원 보증 60명 했는데 신랑 측 손님이라곤 시어머니, 신랑 친구 8명, 회사 동료 11명에서 총 20명. 그 외에 모두 제 손님이었습니다. 총 오셨던 분들은 84분이셨고요. 저의 친정엄마는 손주 돌이라고 돌반지 한 돈, 현금 100만원 주셨고 그 외에 친인척들도 30만원, 50만원 많은 액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돌잔치 하고도 계산하고도 꽤 많이 남았고요. 돌잔치 끝나고 집에 와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지요. 잘 들어왔다고. 대뜸 돈 얼마 벌었냐 묻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잘못 들었나 싶어? 네?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남겼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다. 그게 왜 궁금하시냐고 했더니 남편 손님들이 얼마 있는지 알아야 자기가 나중에 그 사람들 잔치할 때 신경 쓸 거 아니냐고 하대요. 시어머님 돌잔치 한돈 해주신 거 말곤 없었고요. 신랑 친구들도 다들 10만원씩 했고 회사 사람들은 5만원, 10만원 했더라고요. 더군다나 형제들 먹고 살기 바쁘다고 안 오셨고 봉투도 안 돌려보내셨습니다. 울 신랑 돌잔치 내내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어머님께 대략 200만원 정도 남편 손님들 쪽에서 들어온 것 같다 얘기했지요. 저보고 이름이랑 얼마 있는지 적어서 문자로 보내라대요. 그게 왜 궁금한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지만 시키는 대로 적어서 보냈지요. 총 175만원이더라고요. 문자 받고는 다시 전화 와서는 왜 이것밖에 안 되냐, 봉투 이름 다 확인했냐, 내가 본 아는 얼굴만 40, 50명은 되더라 하시더라고요. 신랑 쪽으로 들어온 건 그게 다라고 그랬더니 한숨 한번 푹 쉬시고는 알겠다고 계좌번호 보낼 테니 월요일날 송금하라고. 전 진짜 제가 헛소리 들은 줄 알고 네? 뭘 송금해요? 했더니 그때부터 다다다다다 싸붙이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냐고. 내 아들 손님이고 내 손주 때문에 들어온 돈인데 네가 가지려고 했냐고. 사람이 양심 좀 있으라고. 내가 먼저 전화하기 전에 전화해서 얼마 들어왔다, 이 돈 어떻게 할까요? 물었으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니들 쓰라고 했을 텐데 지금 너 하는 꼬라지 보니 주고 싶지 않다고 그 돈 다 내놓으라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싸 붙였습니다. 그럼 어머니도 아버님 장례식 때 제 손님 앞으로 들어온 돈 정산해 주시라고. 그거 어차피 제가 그분들 경조사에 갚아야 되는 돈인데 어머님이 갖는 건 말도 안 되지 않냐고. 대성통곡을 하고 우시네요. 나 참. CM이 돈 없다고 무시한다느니 시댁을 우습게 알아서 막 나간다느니 지네 친정에 돈 조금 있다고 사람을 깔본다느니 별소리를 다 하시더니 돌반지를 내놓으래요. 알겠다고 월요일날 택배로 보낸다고 하니 지금 당장 들고 오라 난리가 나서 신랑 보고 가져다 드리고 오라고 옷 입혀서 반지 들려 보냈습니다. 남편 시댁 도착하자마자 와서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반지 갖다 주라고 남편 보냈냐고 욕을. 어머님께 신랑 바꿔달라고 해서 신랑 받자마자 어머님도 들으라고 아주 큰 소리로 이혼하자고, 너 같은 놈이랑 못 살겠다고, 어디서 그지근성이냐고 소리 지르고 전화 끊었습니다. 남편이 3시간 있다 기어들어와서는 아무 말 없이 옷 갈아입고 자네요. 안 그래도 형제들 돌잔치 코빼기도 안 베고 친구 동료들 많이 안 와서 속상할 텐데 애꿎은 신랑이 다 뒤집어 쓰고 바보 되어버렸네요. 그냥 175만원 먹고 떨어지라고 줘버릴 걸 했다는 생각이 드는 짜증나는 밤입니다. 후기. 어떻게 됐나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돼서 뒷이야기를 좀 써볼게요. 글 써놓고 침대에 누워 눈만 감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도 내일부턴 다시 돌쟁이 약이랑 전쟁을 치르려면 자야 된다고 체면을 걸고 있었는데 제가 잔다고 생각했는지 신랑이 쓱 일어나 거실로 나가더라고요. 지질이 공상맞게 새벽 4시에 소주 꺼내 식탁에 앉아 울더라고요. 누가 뭐래도 내 신랑인지라 쫓아나가서 손을 잡았지요. 하고 싶은 얘기 있음 하라고. 겁나 쪽팔린데요. 벙어리 된 것처럼 한마디도 못하겠다고 미안하단 말도 안 나온대요. 엄마가 돈 욕심 남다른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시댁 가서 엄마한테 왜 그러냐고 화내자 엄마가 별의별 불만을 다 쏟아내시더래요. 그 불만이 뭐인지 한번 드러나 보자니까 신랑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매월 용돈 보내지 않은 것, 추석 설날에 용돈만 주고 음식값은 따로 챙기지 않은 것, 애기 낳고 산후조리 해준댔는데 기어코 산후조리원 들어간 것, 친인척 경조사에게도 돈 보낸다는 소리 없었던 것 등 모두 돈에 관련된 것이더라고요. 용돈 부분은 참 이래서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고 하나봐요.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 신랑이 시아버지 보험 들어놓은 거에서 이것도 제가 신랑이랑 연애할 때 닥달해서 들어놓은 것,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이 나왔거든요. 수익자가 신랑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아버님이 생전에 투병하시느라 살던 집도 팔고 전세로 살고 계신 게 안쓰럽고 해서 그 돈 다 갖다 드리라고 아버지 목숨값 당신이 갖는 거 아니라고 했거든요. 어머니 드렸는데 그때 형과 누나랑 틀어졌어요. 왜 자기네들이랑 상의 한마디 없이 어머니 다 줬냐고. 우리 신랑 저랑 7년 연애하고 결혼해서 3년째 살고 있으니 저 이 사람 10년 봤거든요. 착해서 삽니다. 바보 쪼다같이 착해서요. 지가 손해봤음 받지 남들한테 싫은 소리 못해요. 안 해요. 그래서 악역은 모두 제 몫입니다. 형 누나들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사과하고 왔다길래 불같이 화가 나서 제가 뒤집었습니다. 그 돈 우리 신랑 앞으로 나온 돈이다. 당신들이 누굴 주던 무슨 상관이냐고. 그런데요, 어머님이 그 돈 5천 첫째 아들 사업자금 대셨더라고요. 목숨 걸고 나쁜 년 될 각오하고 뒤집었는데 어머니가 홀랑 돈 갖다 버리니 제가 열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 뒤로 용돈 끊었고 그 밑으로 줄줄이 있는 헛소리도 하던지 말던지 한 귀로 쭉쭉 빼면서 살았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도 바보된 울쪼다 신랑 불쌍하고 짠해서 꼭 안아주고 천륜을 어떻게 내 손으로 끊겠냐마는 당신이 천륜을 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아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무지개 다리를 놔준다고 하고 파이팅 있게 잤습니다. 아침 8시에 시어머니 전화 오더라고요. 할 얘기 있다고 집으로 오신다고. 건너오시라고 했고 신랑 회사 보낼까 했지만 무슨 사단이 어떻게 나든 결말을 함께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반차 내고 같이 기다렸습니다. 9시 반 되니 어머니 집에 도착하셨는데 손에 뭘 들고 오셨더라고요. 앉지도 않고 저한테 시아버지 장례식 조의금 장부 툭 던지시더니 네 손님 체크해라. 오늘 중으로 정산해주마 하시대요. 어머님은 그렇게 하면 제가 잘못했다고 빌 줄 알았나봐요. 식탁에 앉아 이름 보면서 체크하고 빈종이 가져와 따로 리스트 적고 있으니 기가 차고 코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혀를 끌끌 차면서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든지 말든지 다 체크하고 전부 계산해보니 825만원이 제 앞으로 들어왔네요. 몰랐는데 저희 친정엄마, 이모, 삼촌, 외갓집 식구들이 다들 50만원씩 크게 하셨더라고요. 딸 시집가서 시댁에 밑보이지 말라고 그러신 것 같아 리스트 작성하면서 울컥해 울었네요. 리스트 다 적어서 드리자 생각보다 큰 금액에 놀라셨는지 한참 말없이 계시더니 넌 나한테 더 할 얘기 없니? 그러시더라고요. 할 얘기 있다고. 리스트에 적은 825만원에 시아버지 상주해드린 490만도 더해서 주시면 된다고. 어처구니 없단 얼굴로 저 보시더라고요. 어머니께 할 만큼 했고 돈 드릴 만큼 드렸고 며느리 도리 운운하시는 거 다 해드렸다. 용돈은 왜 못 받고 계시는지 스스로 아실 테니 얘기 더 이상 안 하겠다. 설 추석 때마다 30만원씩 드리는 거 적은 금액 아니며 제사를 지내는 집도 아니고 그렇다고 장 크게 봐서 음식하는 집도 아니고 명절 전날 마트 가서 같이 장 보고 계산 아번 카드로 하는데 음식값 따로 챙겨달라는 거 웃기고 억지다. 산후조리원 350만원을 했다 하니 그 돈 탐나 들고 내려오면 조리해 주신다는 거 아니었냐. 산후조리원이랑 똑같이 해주시는 것도 아닌데 왜 그 돈 어머니께 드리고 조리 제대로 못해 앞으로 아파야 되는 건 내 몫인지 이해 안 돼서 산후조리원 들어갔다. 친인척 경조사 얘기하셔서 어디서 언제 하냐 가까운 데면 가겠다는데도 오지 말라 돈만 보내라 하시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경조사 있었던 친인척한테 추구해줘서 조유해줘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다. 어머니 얼굴에 똥칠하는 걸까봐 거기다 전화해서 내가 보낸 축의금 잘 받으셨냐 얘기 안 했다. 한 30분을 저 혼자 연설했네요. 막장 드라마의 결말처럼 시어머니는 나 때문에 내가 나가 죽어야지 못 살겠다고 가슴을 탕탕 치시며 비련의 여주인공이 돼서 나가셨습니다. 신랑 안 따라가더라고요.
그냥 제 손 잡고 점심 먹으러 가자 한마디 하네요. 애기 없고 설렁탕 한 그릇 진하게 먹고 푹 자고 일어났습니다. 진상 시어머니 또 연락하겠지만 늘 그랬듯이 앞으로 제가 이 구역의 막장 며느리가 되어볼랍니다.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글쓴이입니다. 더 이상 글을 올리지 않으려 했습니다만 따뜻한 지원 보내주신 분들께 이렇게 끝났다 정도는 알려드리는 게 예의인 것 같아 오늘도 오늘만 살고 내일 죽을 것 같이 사력을 다해 노는 우리 아이들을 재우고 신랑까지 재워놓고 커피 한 잔 들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월요일 저녁 7시쯤 신랑이 퇴근하고 집으로 귀가했을 즈음 제 친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집은 1남 2녀로 제가 장녀, 둘째 여동생, 막내 남동생이 있습니다. 언니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사돈댁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차분히 얘기를 들어보니 상황은 이랬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저희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딸이 시아버지 장례 비용을 이제와 토해내라고 한다. 난 이렇게 무서운 며느리 진절머리가 나니 애들 이혼시키자고. 저 이번 일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릴 이유도 없고요. 그치만 시어머니 간과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진절머리 나는 무서운 며느리 키운 우리 엄마에게 무슨 좋은 소리를 듣겠다고 전화를 하셨나 싶네요. 우리 친정엄마의 매서운 양육 스토리를 풀자면 2박 3일 걸리니 그 부분은 고이 접어두고 친정엄마가 그러셨답니다. 사돈,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전화하셔서 큰 소리 낼 정도의 일이라면 애들 앉혀놓고 어른으로서 혼낼 건 혼내고 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 사리분별 못하는 유치원생들도 아니고 말귀 못 알아듣는 동물도 아닌데 갑자기 전화하셔서 애들 이혼시키자고 얘기하는 연유가 뭐냐. 지들 좋다고 결혼했지 내가 결혼하라는 등 떠민 거 아니다. 내 딸이 천사같이 마냥 착하고 고분고분한 아이는 아닌 건 알지만 그렇다고 어디 가서 막대 먹은 아이라고 욕먹을 애도 아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시가에서 벌어진 일은 시가에서 해결하셔라.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갑자기 껴들어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전화 끊으셨답니다. 궁금한 동생이 엄마 붙들고 늘어져 무슨 일이냐 뭐라 그러시냐 계속 보채봤지만 엄마한테 돌아온 답변은 딱 하나. 네가 알아서 뭐하게 밥이나 먹어. 동생의 전화를 시작으로 제 핸드폰은 콜센터가 되어버렸네요. 우선 신랑의 첫째 형, 그러니까 저한테 시아주버님이 전화를 먼저 하셨더군요. 재수씨,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잘못했든 잘했든 어른이신데 잘못했다고 하면 끝날 일을 왜 크게 만드냐. 우리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냐. 어머니가 나한테 와서 돈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우시더라. 노인네가 돈이 어디서서 당장 그 큰 돈을 주겠냐. 더군다나 그 돈 우리가 아버지 장례 조의금이었다.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그 돈 달라고 하냐. 기가 차더군요. 전화가 득달같이 달려올 거라 생각한 리스트에 전혀 없던 인물 1인이었습니다. 왜냐, 시아주버님은 저랑 절대 마주치면 안 되는 인물이시니까요. 시아주버님이요, 우리 신랑은 당신 지갑으로 알던 사람입니다. 군 제대하고 서울 올라와 직장 잡고 원룸으로 이사한 다음날 옷 한 보따리 싸들고 신랑 집에 얹혀 살기 시작했거든요. 그뿐인 줄 아세요? 생각해놓은 사업 아이템이 정말 많아요. 돈이 없는 게 문제죠. 남의 돈으로 사업하려고 드는 황당한 사람인데요. 우리 신랑 착실하게 직장 들어가서 200만원, 250만원 월급 받아오면 최저 생계비만 제외하고 그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다 빼앗아갔습니다. 저랑 연애 시작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 그 사실을 알고 저랑 같이 적금 붓게 하고 보험 들게 하고 청약 들게 하고 이래저래 돈 묶어버리면서 돈줄이 끊겨버리자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줘서 고맙다는 소리 한마디 없이 짐 싸들고 튀어 3년간 연락도 없던 사람이고요. 그 3년 동안 더 악착같이 모아 전세 6천짜리 투룸으로 이사갔다는 소리 듣고 다시 기어들어와 빌부터 빌빌대며 10만원만 20만원만 하다가 서울에서 직장 다니던 신랑이 갑자기 경기도권으로 발령나면서 계약기간 남아있어 바로 방 못 빼고 경기도권에 다시 원룸 월세롱 방 잡고 형한테 계약기간만 살다가 형도 나가야 될 것 같다고 하니 알겠다고 어쩔 수 없지 뭐 하시더니 계약기간 만료되기 전 방 빠진 거 말 안하고 집 주인한테 보증금 지가 받아서 전세금 6천 들고 나른 황당한 사람입니다.
털털 빈털털이 된 우리 신랑 진짜 힘들어했고 그렇게 내년엔 결혼하자가 언제 결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미안해로 바뀌었지요.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다독이며 다시 돈 모아서 저랑 결혼할 때 3천 겨우겨우 모았습니다. 울 부모님 그런 신랑 더 끌어안으셨고 우리도 결혼해서 단칸방에서 연탄 떼면서 시작했다. 월세로 시작하는 거 흉 아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매매로 차근차근 밟아나가면 된다 하시면서 제가 모은 8천만원 중에 난데없이 대학교 등록금, 어학연수 보내준 비용, 그동안 키워주고 먹여준 값으로 5천만원 갚으라고 닥달하시더니 저랑 신랑 둘 다 딱 3천만원 들고 결혼하게 하셨고 신혼집에 청소기 하나 안 놔주셨습니다. 형이 6천만원 들고 튀지만 않았어도 신랑 1억, 저 8천에서 어디 전셋집에라도 시작했을 텐데 진짜 생각할수록 열이 받습니다. 아무튼 저에게는 진짜 살면서 마주치지 말아야 할 인물이기에 거침없는 막말이 나갔지요. 돈이나 갚고 그런 소리 하라고 어디서 형 노릇이냐고 아주버님 하는 집 보면 가족이라는 것만 빼면 사기꾼이나 다름없다고 나보다 나이 많다고 다 어른은 아니라고 앞으로도 나한테 아주머님이라는 단어로 불리고 싶으면 이만 전화 끊으시라고. 네,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분 제 눈치 엄청 보시거든요. 그럼요, 당연히 보셔야지요. 동생 돈을 지금까지 1억을 가져가셨을 테니 가족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갚지도 미안해 하지도 않는데 눈치라도 봐야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전화해서 좋을 거 없다고 판단했는지 신랑 전화가 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잽싸게 빼앗아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로 아, 응, 뭐 그래, 응 할 거 뻔하니까요. 신랑에게 선전포고를 했지요. 나 당신 10년 봤다. 10년 본 동안 오늘이 진짜 최악이다. 지금까지 당신 식구들한테 지갑 취급 당하면서 돈 빼앗기고 산 거 당신 인생이니 뭘 안 한다. 그치만 이젠 다르다. 나랑 아들내미 생각해서라도 그따위로 살지 말자.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피해받지도 말고 살자. 알겠냐? 고개를 끄덕끄덕 눈물이 한 바가지 고였더라고요. 그리고 신랑을 앉혀놓고 얘기했죠. 난 계속 이렇게 바보처럼 못 살겠다. 니네 집 식구들 그 지근성 정말 지긋지긋하다. 베풀어주면 고마운 줄 모르고 더 달라 더 달라. 나는 돈 찍어내는 기계를 집에 놔두고 사냐? 당신과 나의 노동의 대가는 당신네 식구들 배불리 먹이고 입히는 거냐? 당신이랑 나 3천에 월 40만원 월세로 시작했다. 2년 월세로 사는 동안 우리 얼마나 힘들고 이를 악물고 살았냐? 둘이 마트에 가서 스팸 3개짜리 묶음 살까 말까 10분 고민했던 거 기억 안 나냐? 우린 그지같이 살아도 공경할 건 하고 베풀 건 베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시댁에 할 만큼 했다. 그렇다고 받았냐? 시어머니 손주 새끼 태어났다고 돈 10만원 안 줬다. 시댁에서 받은 거라곤 둘째 형님네가 사가지고 온 베넷저고리 2개였다. 난 그래도 감사했다. 비록 내가 지금까지 형제들은 돈 때문에 눈 흘기며 살아도 애들이 무슨 죄냐 싶어 첫째, 둘째 조카들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때때마다 10만원씩 20만원씩 책가방 사주라고 드렸던 돈, 명절 때마다 지어줬던 용돈, 잔치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부었던 돈, 나한테 고이 되돌아올 거라 생각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면서 살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다. 이게 뭐냐? 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냐? 다다다다 떠들던 내 얘기 단 한마디도 반박 없이 듣던 신랑이 아무 말 없이 핸드폰 전원을 키더라고요. 그때 신랑 눈빛을 보고 알아챘습니다. 아, 이제 내가 할 몫은 다 했구나. 마무리는 신랑이 알아서 하겠구나. 시어머니께 전화를 건 신랑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이제 막내 아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그리고 전화를 다시 끄더라고요. 물론 곧 바로 저한테 시어머니가 전화가 왔죠. 신랑이 제 핸드폰을 가져가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신랑 회사 월차 내고 오늘 하루 쉬었습니다. 전쟁 같은 월요일 보내고 오늘은 아침 일찍 새 식구 옷 챙겨 입고 차 끌고 나와 드라이브도 하고 외식도 하고 춥지만 동물원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었네요. 그치만 느낀 점은 돌쟁이 애 데리고 밖에 돌아다닌 건 할 짓이 아니라는 거. 집 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계약기간 다 못 채우고 이사가야 할 것 같다고 부동산에 집 내달라고 말이죠. 오늘 전화번호를 둘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저랑 아기는 친정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되돌아오지 못할 무지개 다리를 건너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글도 끝이랍니다.
30년 넘게 같이 살아온 식구들의 손을 놓는다는 거. 그거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질질 끌고 또 끌고 아프고 상처받고 패인 상처가 또 패이고 그게 흉이 되고 그간 많이 힘들고 또 처절했네요. 앞으로도 전 애 키우다 심심하거나 세상 사람들 사는 이야기가 궁금해지면 판에 들어와 글도 읽고 댓글도 남기고 할 겁니다. 조언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